네, 여러분 잘 쉬고 오셨나요? 그러면은 우리 이어서 앞에서 보던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절 과세 체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득의 종류를 볼 건데요. 여러분들 법인세 하면은 우리 소득의 종류가 그냥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법인세 하면은 법인세는 뭐를 법인세로 해서 납부하나요? 그냥 이 법인이 그 회계기간 아까 전에 봤던 뭐 1년 그 기간에 벌어들인 거, 그 다음에 뭐 비용 지출한 거, 그런 것들 차감해서 납부하는 게 우리 법인세다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법인세에는 네 가지의 소득 종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의 소득 종류가 그 방금 얘기한 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과세소득의 종류가 총 네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각사업연도 소득이 있고요. 두 번째로 청산소득, 세 번째로 여기서 보시다시피 토지 등 양도소득, 그 다음에 미완료소득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소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의 사업연도 기간 동안 우리 법인이 이렇게 순자산이 증가한 거, 그 다음에 순자산이 감소한 거, 그 입금해서 송금 빼서 계산한 거, 그게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법인세라고 얘기하는 게 이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많이 아시다시피 알고 이거를 각사업연 소득을 법인세라고 아시는 것처럼 이 각사업연 소득이 제일 중요한 소득이기는 해요. 이 소득밖에 없는 법인들도 거의 대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소득의 종류는 저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청산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청산이라는 거는 뭐예요? 법인이 이제 문을 닫는 거죠. 예, 없어지는 거. 그거를 청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이 이제 해산으로 해서 소멸하는 때, 그때 자녀재산가액이 있다 하면은 그때 그동안 처분을 하지 않은 뭐 부동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것들 처분하고 그 다음에 뭐 그동안 자기 자본으로 납입된 거 그거 돌려주고 해서 남은 거 이렇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오래 보유하고 있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 가치가 상승을 하는 경우가 좀 있죠.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문 닫았을 때 발생된 소득이 있다 하면 남은 소득이 있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청산소득으로 과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법인이 이제 문 닫을 때 한 번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자주 발생하는 소득은 아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토지 등 양도소득이라고 있습니다. 법인이 뭐 주택이라던가 아니면은 비사업용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추가적인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우리 앞에서 본 갑사업연도 소득이랑 같이 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었어. 우리 법인의 뭐 사택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업무와 관계없이 주택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처분을 해서 그 차익이 발생이 됐다 하면은 그러면은 뭘로 첫 번째로 과세가 되냐면 이 갑상회 소득에 들어가겠죠. 여기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처분할 때 그 장부가액만큼 빠진 나머지 그 차익만큼이 이 갑상회 소득으로 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부동산의 종류가 이 제재사, 이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그 종류이다 하면은 그러면은 추가적인 과세가 여기에서 또 이루어진다. 요거를 과세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앞에서 본 그 각사의 소득에 추가해서 과세하는 소득이다. 그래서 양도소득에서 양도장치 장부가액을 차감해서 공제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이런 거 모든 부동산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토지는 양도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동산을 처분할 때만 발생되는 소득이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소득은 아니겠죠. 네,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미완료 소득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이 있죠. 벌어들인 소득이 있으면은 그거를
기업 내부에 이제 쌓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보로 해서 쌓아놓는 게 있는데 그 금액이 과다하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과세를 하겠다. 기업이 벌어들였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라?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임, 그 임금 지급하는데 그런 데다가 이제 환류를 하라는 거죠. 네, 돈을 흐르게 해라. 그런 의미에서 이 미완료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법인들한테는 거진 적용이 안 되고 있고요. 어떤 기업한테만 적용되나 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법인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뭐 우리가 흔히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법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가지의 소득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이 각사의 소득이 가장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각사의 소득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과세체계 시간에도 다른 소득을 다루지는 않고 이 각삼년도 소득에 대해서만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각사용소득 계산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법인세 신고서를 한번 봐볼까요? 제가 아까 전에 봤던 그 우리 법령정보 시스템 있죠? 거기에서 이런 서식들도 다 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이렇게 제목을 치면은 이런 서식들도 다 받아서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신고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이렇게 부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자 등록번호랑 법인 등록번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앞에서 우리 한번 봤었죠. 요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법인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게 되면은 주민등록번호 같이 그렇게 법인에게 부여를 해주는 번호에서 법인 등록번호가 있고 이거는 세무서에 오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무서에서 이 사업자 등록번호라는 거를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 저것도 한번 봐볼까요? 예, 여기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여러분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할 텐데 사업자 등록번호는 총 10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3자리, 가운데 2자리, 끝에 5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만 보고서도 사업자 번호만 보고서도 우리가 이 번호 안에서 많은 정보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민등록번호만 보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보면은 이 사람이 그 몇 년생 생일이 언제인지 그 다음에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 다음에 뭐 외국인인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은 바뀌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 뒤에 있는 자리 뒷자리에서 두 번째 자리로만 하더라도 어디 지역까지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이 사업자 등록번호도 유사하게 이 번호로 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년 번호 코드 3자리라고 되어 있고요. 신규 개업자에게 사용 가능한 번호를 101번부터 99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라고 해서 이 앞에 3자리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부여되는 거는 우리 세무서마다 각각의 세무서에 그 고유 코드가 있습니다. 고유 코드가 있어서 통상적으로는 그 최초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세무서에 있는 이 코드를 부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다는 아닌데 거의 대부분 그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호만 보고서도 우리 세무서 그 코드를 알고 있다면 이 법인은 어디 세무서에서 이 납세지를 처음으로 해서 개업을 한 곳이구나 라고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1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101로 시작하는 그 관할 세무서 코드가 어디냐 하면은 서울의 종로세무서예요. 종로세무서.
그래가지고 101로 시작하는 번호가 있다면 이 법인은 종로세무서에서 이 신규 사업을 개시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구나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이 두 자리도 이게 또 되게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개인 법인 구분 코드 해가지고서 개인이다, 개인 납세자이다 하면은 그 다음에 개인 중에서 과세 사업자이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이다 하면 01번부터 79번까지의 번호를 부여하고 개인 면세 사업자이다 하면은 99번부터 90번까지 다른 법인 아닌 종교단체 89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번 그 강의 시간에 나오는 이 법인들은 영리법인들은 뭐예요? 81, 86, 87, 88. 지금 법인에 근무하시거나 아니면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 사업자 번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요거 중에 하나가 거진 다 있으실 겁니다. 보통은 거의 81로 그 중간 번호가 들어간 법인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우리 법인이 비영리법인의 본점이나 지점이다 하면 8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다 하면은 83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법인의 지점이다 하면은 85 이걸로 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 뒤에는 뭐 그냥 일련 번호로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부여를 하는 그 번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자 번호 안에도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죠. 사업자 번호가 있고 법인명 뭐 이런 내용들이 소재지랑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법인 구분 보니까 아까 전에 우리 본 것처럼 우리 법인이 내국 법인인지 그 다음에 외국 법인인지 이것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외투 법인이라는 데가 있어요. 외투 법인. 여기는 뭐예요? 외국인이 투자한 법인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강사님 아까 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셨잖아요 라고 얘기를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외투법인은 뭐냐면 이 내국법인 중에 한 종류입니다. 외국인이 투자해서 국내에 그 본점을 두고 설립한 법인 중에 하나이고 외투법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조세 정책적으로 그 대대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아까 전에 또 이것도 한번 봤었죠? 조정 구분도 외부 조정인지 자기 조정인지 그것도 봤었고요. 그 다음에 신고 구분이 우리가 이번이 정기 신고인지 아니면 수정 신고인지 뭐 기한 후 신고인지 경정청구인지 이런 것도 앞에서 용어의 설명 보면서 한번 다시 보시니까는 어때요? 이제 뭐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분도 계시겠지만은 보니까는 이러한 내용이구나 라고 지금은 이제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인세 신고가 들어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가 우리 신고서 이렇게 첫 장이 들어오고 나서 여기 첨부 서류도 아까 전에 우리 봤던 내용들이 들어와 있죠. 네, 있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라는 서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서식에 이렇게 이 법인세가 어떻게 산출이 되는 건지 그러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법인세 소득 종류는 아까 전에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네, 총 4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각사윤소득, 그 다음에 토지등 양도소득, 미완료소득, 청산소득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 신고서가 각각 별개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청산소득만 별도의 신고서, 청산소득은 이제 문 닫을 때 한번 내는 거니까 그것만 별도로 있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사업 중간중간에 발생되는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고서에 하나에 여기에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각사의 소득 계산해가지고서 여기 사업소득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등 양도소득 이쪽에서 계산을 하고 미완료소득 이쪽에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사임소득은 또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되고 과세표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산출세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납부할 세액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요 각각의 부분을 이제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인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세액이 나오게 되면은 이 법인이 분납할 세액 중에서 아까 전에 봤듯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 하면은 우리 분납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납을 얼마 할 건지 그리고 이번 3월 31일에는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 건지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서 납부할 거를 의사를 표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고요. 요 각각의 이 조그만한 네모 박스들 이것들을 한번 여기에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각사무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구조이고요. 이 각사무소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인세 과세소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소득입니다. 소득이고 이거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출발을 하느냐? 결산서상 당기 순손익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 아래 보니까 뭐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이렇게 있는데 이거 처음 보는 용어인데 하실 수가 있죠. 이거는 뒤에 잠깐 나오니까는 이거를 우리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세무조정이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세무조정. 우리 아까 외부조정, 뭐 자기조정 하면서 세무조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게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무조정이라는 거고 뒤에서 간략하게 어떠한 건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기부금 한도와 관련된 세무조정 이것도 세무조정의 한 종류인데 이러한 기부금 한도와 관련된 거는 이 안에서 계산하지 않고 여기 밖에서 별도로 계산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은 신고서 받아보면 일반적인 법인은 이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법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제가 예전에 이제 지방청 같은 데서 근무할 때 좀 규모가 큰 법인들 그런 데 봤을 때 이제 가끔씩 기부금 한도와 관련된 조정이 나오는 법인들이 있기는 한데 일반적인 법인은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나면은 우리 법인세를 계산하는 가장 기초적인 데는 각사함년도 소득이라는 금액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안입니다. 여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이 차이를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기업회계는 어떻게 해요? 계산을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을 해서 당기순이익을 계산을 하고 있죠. 우리 세법에서는 이 수익과 유사한 개념이에요. 유사한 개념인데 이 수익과 유사한 개념을 입금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비용과 유사한 거를 송금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금에서 이 송금을 차감을 해서 각사함년도 소득이라는 거를 구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개는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게 되죠. 왜냐면은 그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업회계랑 세무회계의 목적 자체가 우리 기업회계의 목적은 뭐예요? 경영 성과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자들에게 재무적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반면 우리 세무회계의 목적은 기업의 그 소득을 계산을 해서 납세자 간 소득 계산의 뭐 통일성 확보라든가 아니면 조세 부담의 공평성 유지를 위해서 이 세무회계가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의 차이 때문에 이 기업회계에서 바라보는 저수익과 세무회계에서 바라보는 입금에서 차이가 약간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약간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대부분의 것들은 기업회계에서 바라보는 거랑 우리 세법에서 바라보는 거랑 다 이게 수익이고 이게 입금이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것들은 일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일치를 해요. 하지만 이 약간의 차이, 이 약간의 차이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건데 이거를 왜 조정을 해주냐? 우리 세무회계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법인세로 계산을 하려면 이 각사면 소득을 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법인의 그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거래에 대해서 이게 입금인지 송금인지 그거를 다 구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미 구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어때요? 그와 유사한 거를 여기 재무제표 결산서에서 이미 구분을 대략적으로 해놨다라는 겁니다.
거의 다 일치하는 이 부분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하자? 이 차이 나는 부분만 조정을 해서 여기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으로 안 받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수익으로 보는 거, 요 부분만큼 더 더해주면 되는 거겠죠? 더해주면 그래서 요거는 입금 산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입금 산입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이라고 봤지만은 우리 세법에서는 이거는 입금이 아닌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어떻게 하겠다? 입금 불산입 이렇게 보자라고 해서 이 차이만 조정을 결국은 이 결산서상 요거 차감해서 나온 게 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잖아요. 여기에서 이 차이만 조정을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온다? 우리 세법에서 구하고자 하는 각 3년도 소득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무조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무조정이 어려운 거냐?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되게 간단해요. 한번 방금 전에 예시로 보여드렸던 거를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업 회계에 따라서 수익을 150을 장부에 계상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 바라보는 입금은 얼마다? 100이다. 100이다 하면은 세무조정을 이제 하면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입금, 불산입 50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번엔 보니까는 세법에서 기업회계에서 수익으로 50을 계상을 해놨는데 이게 세법에서도 바라보니까 입금이 얼마야? 입금이 100이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조정해 줘야 되겠어요? 입금을 더 늘려줘야겠죠? 그러면 입금 한입 90을 해주겠다. 결국 얘는 부호로 치면은 입금 불삽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부, 입금 산입이니까 플러스 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계속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장부의 기업회계에 따라 비용을 150을 계상을 해놨는데 우리 세법에서 바라보는 이 송금은 얼마다? 100이다. 100이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송금 불산입 50. 요거는 부호가 송금비상의 플러스겠죠. 플러스로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장부에다가 비용을 50을 계상을 해놨는데 세법에서 바라보는 송금이 얼마다? 100이다. 100이다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한 거.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요거는 그쵸? 송금, 한입, 50으로 하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당기순이익 나온 거에서 요렇게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요렇게 각각의 거래들 이런 차이가 나는 거래들만 조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세법에서도 뭐 100, 그 다음에 기업회계에서도 100 그러면은 조정이 없겠죠. 조정이 없고 이러한 차이 나는 것들만 조정을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해보니까 어때요? 어려워요? 쉬워요? 간단하죠? 쉬우시죠?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유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다. 어디에서? 여기. 공금산임 50 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한번 물음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 송금이 될 수도 있고, 송금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비용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 비용 성격이 좀 정말 이게 딱 그 법에 맞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 무조건 다 이렇다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얘기하면은 이 비용이 현금 지출을 수반하는 거래다 하면은 그러면은 송금으로 인정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밖에 가서 소모품을 사가지고 왔어요. 소모품을
10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왔는데 장부에다가는 5만 원밖에 이렇게 계상을 안 한 거예요. 장부에다가. 비용 5만 원밖에 계상을 안 했는데 나중에 신고하고 나서 보니까는 어떻게요? 뭐 영수증이 두 장이 겹쳐 있다든지 아니면 누가 그 관련된 영수증을 늦게 제출을 했다든지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비용이 5만이 더 있었던 거예요. 5만을.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송금사님 5만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뭐 경정청구 아까 전에 본 것처럼 경정청구를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추가적인 송금사님 오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적정하게 요거는 송금으로 송금사님 하는 세무조정이 적정하다라고 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또 비용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본 것처럼 뭐 소모품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현금 지출 수반이 없이 그냥 법인이 기업 내부에서 그 비용의 크기를 측정을 해가지고서 계상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감가상각비 아시죠? 감가상각비. 그러한 것들은 뭐 현금 지출을 수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법의 규정에 따라서 내용 연수나 이런 거에 따라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 실제로 지출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 정도 이거는 상각이 됐을 거야 라고 해서 그거를 비용으로 계산을 해 놓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장부에다가는 감가상각비를 5만을 계상을 해놨는데 이게 보니까 세법에서도 그 비용 계상하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규정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니까는 비용은 이거는 이 뭐 예를 들어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10만을 계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부에다가 5만 원밖에 계상 안 했으니까 요거를 10만 원으로 추가로 송금 산입해서 세무조정으로 송금 산입을 해야지 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송금 산입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런 비용들은 외부 조정 없이 그런 추정해서 계산은 추정 경비라고 하죠. 추정하는 경비들 뭐 대부분은 다 당부에다가 비용을 계상을 해야지만이 그 비용을 세법상 송금 한도 안에서만 인정을 해주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무조정을 해서 송금 산입할 수 없고 그러한 비용들은 장부에다가 계상을 해야지만이 송금을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결산, 조정, 사항 그러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신고, 조정, 사항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개념적인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무조정 이렇게 해서 결국은 조정을 해서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값싸임 소득을 단출하고자 하는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이 당기순이익의 출발점으로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이미 다 세법과 유사한 것들은 다 여기에서 들어가 있고 차이 나는 것들만 우리 가감 조정을 해서 값싸임 소득을 단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렇게 해서 이제 값싸임 소득을 구했어요. 값싸임 소득을 구하고 나면은 여기에다가 소득 구했다고 해서 바로 우리 법인세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차감을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 공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 가지의 것들을 차감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이월결손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는 이 비과세 소득이나 소득 공제는 글쎄요. 일반적인 법인이라 하면은 그렇게 막 많이 적용되지는 않거든요. 이 비과세 소득도 뭐 이렇게 뭐 창투 회사들이 뭐 보유한 그런 주식에 대해서 뭐 비과세 해주는 그런 규정들이 들어가 있는 게 많고요. 소득 공제도 뭐 일정한 그 뭐 배당 같은 거를 많이 하는 그러한 법인들 이게 그런 법인들에 대해서 이제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일반적인 법인들은 많이 적용될 여지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여기 위에서 보는 이 이월결손금이라는 거는 요거는 좋지는 않은 건데 좋지는 않은 건데 그래도 요거는 적용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봐 볼까요?
뒤에 한번 보면 이월결손금이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법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당기순이익이 항상 플러스만 나오면은 너무 좋겠죠. 네, 그런 법인은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뭐 외부적인 환경이라던가 그런 거에 의해서 아니면은 우리 기업은 최초 1년, 2년, 4업년도에는 비용만 발생되다가 나중에야 비로소 이제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형태의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법인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또 사업연도로 해서 우리가 각각 자르잖아요. 자르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어떠한 사업연도는 이 각 사업연도 소득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한 마이너스 나오는 거를 우리는 결손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결손금이란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송금의 총액이 입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결국은 이 송금 마이너스 되는 게 더 크다 하면은 그거는 우리 결손금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손금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월돼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간단한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A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B법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인이 A법인 23년도 그 다음에 24년도 이 B법인도 23년도 24년도 이 법인의 이제 입금 우리 수익과 유사한 개념이죠. 이게 23년도 10억이 있었고 24년도에도 이때도 20억 B법인도 10억 이때도 20억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그 송금 비용이 법인의 비용이 이때는 15억 이때는 5억 이때는 5억 이때는 15억 이렇게 있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당기순이익과 유사한 이 소득 개념이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이 법인은 23년도는 마이너스 5억 발생됐고 이때는 15억 그다음에 이때도 5억 이때는 5억 이렇게 발생이 됐죠. 자, 우리가 사업연도를 앞에서 본 것처럼 임의로 이렇게 이제 법이나 아니면 신고할 때 정관 이런 데다가 규정을 해놔서 사업연도를 1년 단위로 해서 나눠놨죠. 나눠놨는데 이거를 합쳐서 보니까 어때요? A법인이든 B법인이든 입금이 총 발생된 게 얼마예요? 30억이죠, 30억. B법인 이 비용은 얼마예요? 비용은 20억. 그 소득은 그냥 전체 기간에 합쳐서 보면은 10억의 소득이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 그냥 계산의 편의상 여기에다가 이 소득이 있고 나면 그 아래 이제 과세표준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이 세율을 곱하기 위한 그 금액, 수량 이런 거를 과세표준이라고 하고 있는데 과세표준 여기에다가 이제 곱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5억. 여기는 곱할 게 없는 거죠. 5억이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15억. 여기는 5억. 과세표준이 여기는 5억.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우리 세율을 그냥 단순하게 20%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누진세율 이런 거를 떠나서 그러면은 A법인은 23년도에 세액 내는 게 0. 이때는 3억, 이때는 1억, 이때는 1억.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A법인이든 B법인이든 이 소득은 똑같이 10억인데 나중에 세액은 차이가 발생이 됐죠. 얘는 3억, 얘는 2억. 이렇게 차이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차이의 발생의 원인은 뭐예요? 원인. 이게 사업연도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우리 기업에게 계속기업 가정을 적용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우리 법인세 계산을 위해서 나눠 놓다 보니까 이런 식의 세액의 차이가 발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정을 해주자. 어떻게 조정을 해주자? 너희 A법인 너네 이때 결손금 발생했지? 아까 이 결손금이라는 거는
이렇게 송금이 입금보다 큰 게 우리 결손금이라 했죠. 그러면 이 결손금 어떻게 하겠다? 2월이라는 건 넘긴다는 거죠. 2월에서 공제를 해줄게. 그래서 어떻게? 얘를 넘겨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5억. 그래서 과세표준이 15억이 아니라 10억. 그럼 여기에다가 20% 하면은 3억이 아니라 2억.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결국은 A법인이랑 B법인 이렇게 같은 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이 차이를 조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 2월 결손금 제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2월 결손금 같은 경우는 공제 기한이 있어요. 예전에 발생된 게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공제가 되는 건데 이게 무작정 막 10년, 20년 전, 30년 전 이렇게 오래된 것도 다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당해사업자 개시 전 15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 공제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세법이 사람들이 흔히 어렵다 어렵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어려운 게 우선은 뭐 이렇게 방대하기도 하죠. 법인세, 소득세 여러 가지 그 종류도 많고 세목 종류도 많고 그다음에 또 저희 또 어려운 점이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정이 자주 됩니다. 이때 예전에는 원래는 이월결손금이 공제가 5년이었어요. 5년이었다가 개정이 되면서 이게 10년으로 늘어났다가 또 개정이 돼서 지금은 15년으로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늘어났는데 지금 규정에 적용되는 건 아직 15년 이때 발생된 거는 15년 적용받는 거는 이거는 이제 19년도 12월 31일 이전이니까는 20년도 1월 1일 이후 발생된 거는 15년 요 규정을 적용받는데 지금 들어오는 거는 이 15년까지 갈 필요도 없죠. 왜냐면 아직 이때 발생된 게 15년이 도래를 안 했잖아요. 20년도에 발생된 거는. 그래가지고 지금은 10년도 그때 발생된 거 그때 그 10년 이내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결손금 공제할 때는 그 한도가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 얼마예요? 이 5억을 다 이렇게 공제를 해줬잖아요. 이거를 다 공제하는 게 아니라 얼마? 각사함연도 소득. 결국 각사함 소득이라는 건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의 몇 퍼센트? 80%까지만 공제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00%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에 대한 예약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고 100% 공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특별히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출세액을 볼 건데요. 산출세액이란 과세 표준에 곱하는 그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게 산출세액이죠. 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총 세율이 4단계로,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누진세율 구조라고 해서 2억까지는 9%, 2억에서 200억까지는 19, 그 위에는 21, 24% 해가지고서 구간별로 해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인이 세액이 200억이다 하면은 200억 곱하기 19% 이렇게 계산하는 식이 아니고요. 2억까지는 9%, 그 다음에 2억에서 200억까지니까 나머지 198억에다가 19% 이렇게 해서 누진되게 계단 구조로 해가지고서 세율이 적용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최고 세율은 24%의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돼 있죠. 결국은 과표가 금액이 여기까지 와야지 24억이 됩니다. 과표가 한 3천억 원 되려면은 매출액은 얼마겠어요? 매출액은 어마어마하겠죠. 네,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다 이 3천억 초과되셔서 24%의 세율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러면은 법인이 잘 성장하고 잘 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 잠깐 얘기를 한번 앞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산출세 계산 해가지고서 우리 이거를 어디에서 말씀드렸었냐면은 법인의 사업연도 하면서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그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법인의 정관에 따라서 우리 사업연도 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개월마다 이 사업연도를 정하겠다 하면은 그 법인들은 당연히 이거에 따라서 산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검 이렇게 이제 신고가 들어오고 나면은 국세청이 이제 과세관청이니까 신고 들어오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거든요. 이게 적법하게 제대로 신고가 들어온 것이냐 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 점검할 때 이 최초 게시하는 분들 중에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고를 이 부분을 좀 뭐 이렇게 세무대리인들도 좀 착각을 하시거나 그래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좀씩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고할 때 새로 개업하시는 법인들한테는 홈택스에서 안내사항으로도 항상 띄워드리거든요. 띄워드리는데도 가끔씩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또 오늘 신규 사업자를 위한 신규 법인을 위한 강의다 보니까는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미리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 A법인이랑 B법인이 있어요. B법인이 있고 이 법인의 사업연도가 12개월이에요. 12개월 계속 이제 사업연도를 뭐 지금 한 사업연도가 한 5년 차, 6년 차 되는 법인 1년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업연도가 12개월이죠. 그리고 지금 신설법인 하나가 이번 법인 설립 등기를 오늘이 며칠이죠? 24년도 11월 25일이죠. 이때 설립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업연도가 최초 사업연도가 언제 가야 돼요? 11월이 되죠? 그러면은 사업연도 월수가 우리가 그냥 법인 등기에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로 했어도 올해 사업연도가 2개월밖에 안 되게 되죠. 11월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지금 11월에 설립 등기를 했으니까 2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개월 동안 이 A법인은 보니까 이 12개월 동안 A법인이 2억 원의 소득을 그냥 과세표준이랑 소득이랑 같다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2억의 소득이 발생이 됐고 B법인은 이 2달 만에 되게 잘 되는 법인인가 봐요. 신설법인임에도 불구하고 2억 원의 소득이 과세표준이 발생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여기서 세율을 받듯이 2억까지는 세율을 몇 퍼센트를 적용을 받죠? 네, 9%의 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해보니까는 얼마? 1,800만 원. 이 비법인도 계산을 해보니까는 1,800만 원. 이렇게 세액이 나왔어요. 근데 A법인 입장에서 보니까 어때요? 뭔가 좀 억울한 것 같죠? 아니, 이 법인은 지금 2달에서 2억 벌고 1,800만 원 내고 나는 12개월에서 2억 벌고 1,800만 원 내는데 이 법인이 12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꾸준한 수익이 발생됐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과표가 좀 더 높겠죠. 더 높아서 2억 원을 초과하니까 19%의 이 법인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될 건데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신설법인이나 아니면 신설법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법인이 일부러 사업연도를 우리는 이 9% 적용받는 이 세율 구간으로 해서 사업연도를 일부러 짧게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1년만 초과하지 않으면은 법인이 사업연도를 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 법인 간의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 규정에 어떠한 규정이 있냐 하면은 환산을 하도록 되어 있다. 뭐를? 이 과표를 가지고 이거를 12개월로 환산을 합니다. 지금 이거 2달 동안 2억이었으니까 얘를 12개월로 환산을 하면은 얼마예요? 여기다 6을 곱해서 12억 원이라는 과세표준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12억 원이니까 세율 적용을 몇 퍼센트? 이 19%, 2억까지는 9%고 그 이상은 19%의 세율을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세율 적용을 받아가지고서 계산을 한 금액에 근데 그거는
이 12억에 대한 세액이겠죠. 산출세액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6으로 나눠줘야 되죠. 6으로 나눠보니까는 이렇게 환산한 과표로 인한 산출세액이 계산돼서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신설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9%로 해서 적용을 해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그런 법인은 유의해서 19%의 세율을 적용받아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안입니다. 환산해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공제 감면, 그 다음에 뭐 추가적인 납부할 거, 그 다음에 중간에 우리가 납부한 세액 차감을 해서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라는 거를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공제 감면은 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법인들이 앞에서 계산한 저 산출세액 저것만으로 납부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창업 법인이다 하면은 어떠한 업종에 해당이 되면은 우리 법에서 법인세를 감면을 해주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적용받으면은 우리 납부할 세액이 안 나오는 경우, 뭐 50%만 납부하는 경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규정들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산출세액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다 마이너스 하는 그러한 사항들이잖아요. 되게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번 시간에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룰 수가 없고 저거는 내일 이어지는 그 주요 공제 감면에 대해서 강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강의가 이게 다 모든 분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신청해가지고서 돼야지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 강의를 뭐 들으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그렇지 못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강의를 어떻게 해요? 녹화를 해가지고 납세자 세법 교실 거기에다가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내일 강의도 녹화돼 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편집 과정 거친 후에 그 납세자세법 교실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요. 나중에 요 못 보신 부분도 거기에서 확인을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보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항 먼저 안내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평부담세액이 나오고 중간에 원천 납부한 세액 그다음에 법인세도 중간에 한번 납부하거든요. 중간 인하세. 그거는 이미 기존에 납부한 세액이죠. 납부한 세액 차감해서 우리 3월 30일에 차감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금액이 얼마 이상? 3만 원 초과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꼭 분납을 하셔서 분납 그 규정이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좀 더 보면은요. 우리 아까 전에 이제 가산세가 있게 되는데 여기 주요한 가산세만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듯이 좀 어떠한 거를 누락하게 되면은 우리 무신고로 본다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무신고하게 되면은 가산세가 어떻게 된다? 납부할 세액이 20%가 가산세로 나갑니다. 가산세로 나가고 아니 우리 법인은 보니까 뭐 공제 감면 받고 그다음에 뭐 비용 처리하는 게 많아서 납부할 세액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산세 낼 거 없네요. 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수익 금액에 0.07% 곱한 거, 이 둘 중에 어떻게 한다? 금금액을 무신고하게 되면은 가산세로 납부를 할 수 있으니 어떻게 해라? 우리가 공제 감면 아무리 많이 받고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신고는 꼭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행위로 해서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행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무신고를 했다 하면은 과중하게 부과를 하고 있죠. 납부세액의 40% 수익 금액의 0.14%를 가산세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과소하게 신고를 내가 당초 법인세법에 규정된 거에 따라서 신고해야 될 것보다 과소하게 신고했다. 아니면은 환급 신고를 했는데 이게 원래 받아야 될 환급보다 좀 더 과다하게 환급 신고를 정기 신고할 때 환급 신고를 했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산세는 어떻게 된다? 과소납부 신고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과산세 법인이 내가 실수를 해서 과소 신고하시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일부러 뭐 누락하지는 않게 누락하면은 이제 뭐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부정행위로 갈 수도 있고 한 사안이니까
그렇다면은 법인이 이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수정 신고할 사항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에이 그냥 내비뒀다가 나중에 천천히 하지 뭐. 아니면은 과세관청에서 그때 나와서 점검할 때 그때 뭐 납부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어 저희가 계속 기다려야 되죠. 기다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수정 신고를 하시면은 그것만큼 어떻게 하겠다? 가산세를 감면을 해드리겠다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개월 이내 하면은 뭐 우리가 딱 신고했는데 다음날 와서 보니까 신고 기한이 지났는데 다음날 와서 아차 하고 뭐 누락한 게 있다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 가산세 90% 감면을 해주고 뭐 3개월 이내는 75%, 6개월 이내는 50%, 2년 이내는 최대 뭐 그 기간 중간도 있고요. 최대 2년 이내에 하게 되면은 10% 감면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 신고하는 이유가 이미 미리 알고 수정하신 거예요. 미리 안다는 거는 과세관청에서 어, 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해명해 주세요라고 그 해명 안내를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해명 안내 보고 나서 수정 신고를 한다 하면은 이거는 그 납세자의 자발적인 수정 신고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세 감면을 적용해 주지 않고 자발적인 그 수정 신고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법정 납부 기한을 지나서 신고는 이제 제때 했는데 납부를 지나서 좀 늦게 했다. 하면은 그러면은 미납부 세액의 0.02%에다가 0.02%에다가 미납 일수 곱해서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고지서 이제 나중에 되면은 그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이제 고지를 하게 되잖아요. 고지를 하면 그 고지서에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그 고지서의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 납부 기한이 지나는 순간 그때만 납부 기한이 지나는 순간 그때만 3%의 가산세가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 같은 거 인정받으려면은 여러분들 업무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계산서 같은 거 받으셔야 되죠. 뭐 현금 영수증이든 아니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든 세금 계산서든 그런 증빙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거 다 비용 처리하는데 증빙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한 서류를 수취하지 못했다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 송금으로는 물론 그 거래 사실이 그 가공의 거래가 아니다. 진짜 있었던 거래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다는 전제하에 송금으로는 인정을 해줍니다.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이러한 서류를 못 받았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를 한다. 증명서를 수취 못한 거에 대해서 2% 금액이 크죠. 왜냐면은 이러한 것들은 제한을 용역받고 거래한 것들은 아무래도 금액 단위가 크다 보니까는 그 금액의 2%로 해서 크게 관세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지출 증빙 서류를 꼭 비용의 송금에 넣을 때는 꼭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그 주주들 구성 내역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주식 변동사항 명세서라는 거를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법인세 신고할 때 부속 서류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들어올 때 같이 이거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그게 누락됐다 하면은 가산세가 부과되니까 이 부분도 유의하셔가지고 변동 내역이 있을 때 꼭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득 처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세무조정을 하고 나면은 그거에 따라서 추가적인 따라와서 뭔가 구분을 해주는 게 있어요. 소득 뭐 아까 전에 봤던 세무조정 뭐 입금 산입 그다음에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송금 불산입 그렇게 해주고 나면은 요게 지금 이게 어디 기업 내부에 남아 있다 아니면 이러한 발생된 게 기업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렇게 구분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소득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러한 세무조정 사항에 대해서 소득의 종류 요거는 소득이 뭐 배당 소득이야? 아니면 기타 소득이야? 아니면은 뭐 기업 내부에 남아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귀속자가 요거는 밖에 빠져나가서 누구한테 귀속이 됐어? 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확정을 하는 절차를 우리 소득 처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가공의 비용, 가공의 가공의 비용이 100의 비용을 어, 가공이라는 거는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으로 넣었다라는 거죠. 이게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세를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문제가 됐다. 요 가공의 비용으로 해서 확인이 됐다 하면은 이거에다가 이것만큼 이제 비용이 줄어드니까 각사의 소득이 늘어나겠죠. 결국은 이거는 송금, 불산입, 불산입해서 100 이렇게 하면서 각사의 소득이 증가가 될 겁니다. 증가가 되죠. 송금 불산입이라는 건 플러스니까. 그러면서 이것만큼 법인세를 이제 추가로 부담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19%라고 해볼게요. 19% 하고 요거는 누진세율이 뭐 적용되는 게 아니다. 좀 반응이 좀 느리네요. 이 펜슬이. 10%에서 그러면은 얼마? 그냥 누진세 적용 안 하고 19만큼 예를 들어서 뭐 1,900만 원만큼 1,900만 원만큼 이제 법인세로 추가를 납부를 해야겠죠. 법인세로 해서 물론 이에 따른 법인세로 해서 1,900만 원만큼 부담을 해야 되고 이에 따른 또 가산세도 부과를 해야 되죠. 되지만은 이 비용 처리하면서 처리할 때 반대 계정에다가 뭐 현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 빠져나간 이 100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현금 100으로 해서 빠져나간 이 돈. 이거는 빠져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누군가에게 귀속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 그 귀속된 자의 소득으로 봐서 추가적인 조세 부담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득처분은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보면은 세무조정, 요게 가산조정이죠. 플러스 되는 가산조정, 요게 마이너스 되는 조정 이렇게 있고요. 요게 나가서 자유유출되는 거, 그 다음에 유보되는 거, 기타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고 요게 귀속이 누구한테 귀속이 됐냐에 따라서 기업 내부에 남아있으면은 유보죠. 기업 내부에 남아있으면 유보고 밖으로 빠져나갔으면은 사회유출입니다. 유출이 되는데 이게 누구한테 귀속됐냐에 따라서 소득처분이 또 이렇게 뒤에 보시다시피 달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거 사회 유출이라는 거는 플러스 가산 조정에만 있죠. 왜냐하면 밖으로 빠져나갈 재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산 조정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져나가서 누군가한테 귀속이 됐다. 그 귀속된 사람이 누구다? 주주다. 주주다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 배당으로 처분을 하겠다. 배당으로 처분을 한다라는 거는 그 귀속된 주주의 배당 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종합소득세에서 배당 소득 그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빠져나가서 가져간 사람 뭐 대표자나 이런 사람이다. 임원이나 직원 이런 회사의 임직원이 가지고 왔다. 그러면 뭐로 보겠다? 상여로 봐서 우리 근로소득으로 이 귀속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겠다. 그러면 추가적인 조세 부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생기는 거고 근데 이게 아까 전에 같이 현금 같이 빠져나가는 경우 있죠. 현금으로 빠져나갔으면 우리가 현금에는 꼬리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귀속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귀속이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한다? 대표자한테 그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거 왜 제대로 관리 안 했어요? 아니면 그 내지, 가지고 갔으면 대표자가 가져갔을 개연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해서 불분명할 땐 대표자에게 기속시키고 대표자의 기속이 아니다 하려면은 어떻게 된다? 실제로 누구한테 기속이 됐는지 밝혀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주주이면서 임직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두 개가 이거를 배당으로 볼지 아니면 상여로 볼지 이렇게 구분에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상여로 본다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이번엔 누구한테 귀속이 됐냐? 이게 법인이나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한테 귀속이 돼서 이게 그 각사의 소득이나 사업소득을
구성하고 있다 하면은 그때는 기타 사이 유출이라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조건 기타 사이 유출이라고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법에서 정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뭐 그 귀속을 따지지 않고 이러한 것들은 송금 불산입되는 거, 입금 산입되는 거 이러한 것들은 무조건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타 사유 유출이라는 거는 추가적인 조세 부담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처분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상세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 각각의 그 파트를 공부를 하셔야지 좀 아실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이거는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본 그 1, 2, 3 이외의 경우 그 이외자에게 기속이 됐다. 주주도 아니고 임원도 아니고 뭐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도 아니다 하면 그때는 우리 기타 소득 이것도 그 소득세법상 그 소득 종류 중에 하나죠. 그 기타 소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를 구성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내 유보라는 거는 이게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기업 내부에 남아있는 거를 유보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기타라고 있어요. 기타. 기타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기타 언제 써요? 기타라는 용어. 기타 등등 할 때 기타라는 용어를 쓰시죠. 그때 그 기타가 맞습니다. 앞에서 본 유보도 아니고 사회 유출도 아닌 그 나머지의 세무조정 사항들 그걸 우리 기타라고 하자라고 정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지금까지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쭉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좀더 궁금하시거나 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 페이지를 준비했고요. 아까 전에 우리 법령 본 그 사이트가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가면은 법령 질의의 신 요거는 세무 공무원들도 다 이거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각종 그 책자들을 발간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지금 그 법인세 신고 안내 책자 이제 뭐 3월 달쯤 되면은 매년 3월 달 신고할 때 그때 그런 책자도 발간을 하고 그다음에 뭐 중소기업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도 정리해서 그 발간한 책자들이 있어요. 이것들도 저희가 업무할 때 찾아보는 책들이거든요. 저희가 그런 책자들이 다 이 법령용 시스템에 여기에 등재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몰라서 못 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셔도 저희 신고 안내, 법인세 신고 안내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간략하게 본 내용들이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원래 12시까지로 돼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늦었죠. 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운영하시는 사업 또는 다니시는 그 회사 항상 그 잘 번창하시기를 기원하고요. 그리고 또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가 좀 날이 추워진다고 하니까는 건강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